반갑습니다. 수원 화성연구소의 이달호입니다. 오늘 시간은 화성의 건설 배경과 과정 그리고 화성의 특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의 정조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권륭제, 그 전에 웅정제, 강희제 등등 해서 서양문물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화성 영정조 시대를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자본주의의 맹화가 지금 싹 트는 이런 시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화성 건설을 하는 데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화성 사도세자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조가 이제 트라우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무술이 출신의 숙빈채 씨인데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두 번째는 형인 경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막바로 왕이 된 게 1724년도인데 4년 만에 1728년도에 소위 이인자의 난, 또 무신난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무신년이었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삼남지방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영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요. 이것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 해에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가 10살에 요절을 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효장세자는 왜냐면 1728년이면 사도세자가 35년생이니까 벌써 7년이나 7살이나 더 많은 그런 형인데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효장세자가 10살을 주는데 이 효장세자의 아들이 된다, 정조가, 이런 그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인자의 난은 진압이 됐고, 그 이후에 영조가 42살에 1735년에 사도세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같은 해에 해경공 씨도 태어나게 돼요. 같은 나이가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태어난 이후에 소위 그 사도세자를 의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노론의 벽파들, 그리고 정순왕 15살의 시집은 정순왕 이쪽이 또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소위 외척으로서 회경홍 씨, 풍산홍 씨와 이 대척점에 있으면서 소위 그 왕의 후계자에 대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경주김 씨가 또 하나의 상대방, 모해하라는 그런 세력이 되고, 또 사도세자의 친여동생 화한홍주가 3살인가 4살이 어린데, 이 화한홍주가 영조가 굉장히 이뻐해. 그래서 영가 아주 편애를 해요, 편애. 그래서 화한홍주가 그것을 믿고 소위 아들을 양자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그 정씨들이 또 사도세자를 모해하는데 또 한 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조의 그 후궁 문녀라고 그랬어요. 수기문 씨가 또 거기도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인데, 후계자 지명에.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보면 사도세자의 대척점에 있었던 세력들이 노론벽파, 경주김 씨, 화한홍주, 문씨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사도세자가 이게 코너에 몰리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특히 이제 아버지하고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사도세자는 항상 미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는, 대리청정할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모든 걸 처리를 했는데, 아버지 영조가 계속 시비를 걸어요. 뭐 물어서 하면은 왜 물어서 하냐, 또 안 물어서 처분을 일을 처리를 하면 왜 안 묻냐, 뭐 이제 그 진퇴양난,
아버지한테 물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자니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와서 어쨌든 1760여 년 이때 되면서 이제 그 병이 드는데 여러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그 나경원의 고변이라고 이게 이제 윤급의 그 종인데 그쪽에 이제 모든 그 사도세자의 비리에 대해서 저기를 이제 고변을 하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영빈이 씨도 이런 그 사도세자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황한홍주도 친는 딸이죠. 여기를 뭐 죽이겠다, 아버지도 죽이겠다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처분을 이제 건의를 하면서 그래서 뒤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박 8일 만에 이제 죽는데 이때 이제 영조가 그 커다란 처분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를 바꿔버려요.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사도세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봤던 10살에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너는 이제 후계자로서 왕으로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소위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제 효장세자의 아들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해경궁 씨는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임금이 돼서도 자기 가슴을 항상 가슴에 묻어두고 가는 그런 적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한 게 뭐냐면 사도세자를 왕으로 네 손으로 절대 올리지 마라. 왕으로 죽은 다음에 왕으로 올리는 것을 추승 또는 추존이라고 하는데 일반 신하들은 추증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손이 잘 돼서 그 조상을 올리는 것을 신하인 경우에는 추증, 또 왕인 경우에는 추승 또는 추존이라고 하는데 사도세자 너는 정조 너는 절대 네 손으로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리지 마라. 그래서 왕으로 주의한 1776년도에 보지도 못했던 효장세자는 왕으로 진종으로 올리고 정작 아버지는 그 올리는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겨우 하는 것이 뭐냐면 양주 배봉산에 아주 초라하게 묻혀 있었던 수묘를 영문으로 고치는 정도로 해서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또 생겨요. 그래서 1776년도에 왕이 됐는데 1786년도에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소위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조도 이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왕에 있어서는 일반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태어나야 돼. 옛날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이 소용없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그 후계를 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첫 번째 효의왕후, 두 번째 윤씨, 화빈윤씨 뭐 등등 원씨, 홍구경의 여동생 다 일찍 죽어 막. 첫 번째 부인은 계속 오래 살지만 두 번째 원씨, 세 번째 화빈윤씨 다 일찍 윤씨도 이렇게 일찍 죽진 않고 거기에 이제 몸종이었었던 의빈성 씨한테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무녀세자인데 의빈성 씨한테는 이 아들이 5살에 1786년도에 죽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의빈성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어. 이게 엄청난 이제 하나의 사건이죠.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조는 사도세자 묘가 이제 불길하다. 그래서 이제 명당을 찾아라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1786년도에 무녀세자 죽고 의빈성신 죽은 3년 만에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명당을 찾아서 수원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옮기게 된 곳이 지금 육릉 자리, 그 자리로 옮기는데 거기는 뭐냐면 수원부에 항상 읍치 1000년 이상 여기가 중심지예요. 수원의 중심지는 지금 팔달산 아래가 아니고 지금 안녕리, 화성시 안녕리 그 지역이 수원의 중심지였었는데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옮기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관청, 민가, 상가 이런 것들을 다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달산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1789년 사도세자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부 구읍지로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신도시가 여기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묘는 수원부 구읍지로, 거기에 있던 읍지를 전체로 팔달산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수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또 그냥 옮기게 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 지금 사도세자가 묻힌 그것은 뭐냐면 윤선도가 그 이전에 그 선조가 죽었을 때 기자원이라는 사람이 선조를 여기다 묻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두 번째 효정이 죽었을 때 윤선도가 여기 최고의 명당으로 지목을 해서 땅까지 파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소위 그 서인의 그 서서인 노론의 저 영수였던 송시영이 반대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 근데 고산 윤선도가 책에다가 본인의 고산유고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산릉의라고 있어요. 산릉의라는 부분에 수원부 호장의 뒷산이 천재이루의 명당이다 라는 글을 써놨어. 천재이루라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니면 천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명당이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 책을 본 거죠. 고산유고의 이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명당을 찾으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래서 네 군데를 명당자리를 올리는데, 후보지를 올리는데 정조의 마음은 좀 여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정조 시대보다 130년 전에 살았던 방계 유영원이 방계수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원의 읍지는 넓고 평평한 북쪽 평화로 옮기게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방계 유영원 선생이 우리나라 실학의 비조잖아요. 이 실학의 비조인 유영원 선생은 그 방계수록에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읍지는 어떤 데 옮겨야 될 것인지, 이런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에 있는데, 수원의 읍지를 북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좁고 막힌 데서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넓고 평평하고 물산이 모이는 이러한 것으로,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준 것이 바로 정조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묘자리는 고산 윤선도가 명당자리를 잡아준 것이고, 그리고 도시를 옮기는 부분은 방계 유영원 선생의 설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충족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그 해남에 있는 윤씨들은 전부 여기 불러다가 수원에 살게 하고, 또 과거에도 붙이고, 그 윤씨들 굉장히 사랑해. 그리고 처사는 벼슬을 안 한 사람을 처사라고 그러는데, 방계 유영원도 성군관 제주로 또 올려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그 무덤을, 아버지 무덤을 옮기게 되는 그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도시를 또 옮기게 되는 하나의 근거들이 저희 음태풍수, 묘자리 잡는 걸 음태풍수라고 하고, 집자리와 도시의 자리를 잡는 것을 양택풍수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충족시켜준 것이 바로 고산 윤선도와 방계 유영원 선생이다. 이 양반들 전부 남인들이에요. 남인들이고, 여기 와서 성곽을 쌓고 모든 일을 주재하는 최재원 선생도 남인이고, 이 성곽을 모든 걸 설계하는, 기본 설계를 하는 정량용 선생도 남인이에요. 근데 이제 1789년도에 옮기고 하나의 또 계기가 생겨. 그건 뭐냐면 후계자가 태어난 거예요. 1790년 1년 만에 순조가 태어났어.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때 정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조가 성인이 되는 1804년, 이때가 갑자년인데, 갑자년 지설이라고 해서 이때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이 여기 와서 살 곳을 이제 상정하래요. 상황의 도시를 만들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치밀하게 1789년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이 정도 치밀한 그 구상이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1790년도에 순조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1804년도에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이 와서 상황으로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본인이 상황으로 순조의 상황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이나 정치를 하고, 또 두 번째, 아버지 사도제자를 본인은 못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왕으로 올릴 수 있다. 이 구상을 한 것이죠. 1804년 이후에 아버지 사도제자를 왕으로 좀 올리겠다라는 이 구상을 하면서 1793년서부터 이제 여기 성곽을, 신도시의 행궁 주변에 성곽을 쌓겠다라는 이런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들이 계속 뭐냐면 지금 죽음,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후계자의 죽음, 문효세자의 죽음, 그리고 또 탄생, 후계자가 탄생한 이런 계기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신도시가, 수원이라는 신도시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화성 행궁주위에 성곽을 이제 쌓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와서 살 곳이기 때문에, 행궁이.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도시도 새롭게 만들고 성곽을 쌓게 되는데, 그래서 그 먼저 조치로 뭐냐면 1793년도에 여기를 수원부에서 화성 유수로 승격을 시켜요. 1793년도에. 이것은 뭐냐면 조선조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유수가 위에 그 북쪽에 개성 유수, 강화 유수, 광주 유수부가 있었는데, 밑에 남쪽, 서남 쪽에 하나의 유수를 만들면서 서남 쪽에 방어 도시가 되면서도 여기를 조선조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성곽을 쌓게 되는데, 그 준비를 성곽 쌓는 그 계획을 다산 정약용 선생한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성제를 먼저 고려하게 돼요. 그래서 유성룡의 산성론, 그 방계 유영원의 읍성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죠. 이 읍성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평상시에는 평지성이 있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으로 피해서 있다가 여기서 적이 그 피곤하게 되거나 이제 지치게 되면 내려와서 치는 이런 방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옛날서부터 이것이 안 되겠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평양에 보면은 안학궁이라는 곳이 있고 대성산성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평지성과 산성의 구조인데, 그 옆에 별도로 평양성을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읍성의 그 의미는 뭐냐면 군 관민이 같이 거기에 있으면서 적이 오면 내려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전부 산성으로 같이 가자 했는데, 군관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민이 안 따라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읍성의 그 중요성을 방계 유영원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화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읍성 구조인데, 여기서 군관민이 같이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맞받아서 적을 친다. 수원의 대표적인 산성이 어디냐면 지금 독산성이 대표적인 산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육릉이 있는 거기가 읍치인데, 전쟁이 나면 읍치에서 독산성으로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을 이제 물리치고 이런 그 전투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읍성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 화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서 산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군관민이 같이 적을 맞받아 친다, 이런 그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그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조가 전국 성제를 다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정조가 명령을 내려 93년도에 12월 27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모든 그 저기에 성을 그려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제의 장점이 전부 검토가 되는 것이고, 검토가 되면서 여기서 검토가 되는 것이 고구려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중국의 성제를 검토를 해라 해서, 명나라 때의 무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요. 모원이에 이런 것은 모원이의 무비지는 뭐냐면 그 외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동쪽 해안까지도 막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쓴 그 병서예요, 병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성제들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의 성제 플러스 중국 성제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어제 성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것을 이제 계획서를 올리는데 이것을 이제 딱 뭐라 그러냐면 정조가 더 공부를 해라. 그래서 기기도설이라는 걸 내려줘요. 기기도설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도르래의 원리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되어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도르래의 원리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거중기를 발명하죠.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 플러스 또 물레의 원리, 잡아당기는 것, 중간에 이게 국대의 원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발명을 한 거예요, 새롭게. 그런 게 여태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움직 도르래까지. 이 도르래의 그 원리, 그거에서 그거 발명한 것, 또 그리고 유황거라는 수레를 발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제를 검토를 해서 이제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임금이 만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 연설문을 누가 써주고 쓴 것은 시장이나 대통령이 쓴 거로 되지만, 그래서 이걸 뭐냐면 어제 성화주약이라고 해서 임금이 쓴 것 같이. 근데 이것은 다산 정약용이 올린 계획서예요, 계획서. 그래서 규형의 성벽. 규형이라는 것은 흑토자 두 개를 이렇게 겹친 글자인데 왼쪽을 이렇게 왼쪽을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규형이 규형의 성벽은 한경도의 경성의 성을, 그리고 곡성이나 초류의 법은 유성령의 성제를, 문루와 누조는 모원이의 무비지의 법을 참고를 했다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자기 여의담 전서에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기요신서에 뭐 보면은 치제다 뭐다 현안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무비지에서는 뭐 오성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공심돈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를 해서 고금 다산 정조가 고금도서 집성에 있는 기기도설 등등을 내서 인중법, 거중기, 기준법을 강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문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옹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포선은 포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루는 성 양쪽에 있는 그 적을 막을 수 있는 그 방어 시설물인데, 그리고 적대, 뭐 이 포루, 노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러한 그 방어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성곽을 이제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794년 1월부터 1799년 96년 9월까지 2년 9개월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곽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화성 건설을 쌓게 되는데 인적동원은 총리 되시는 최재홍 선생. 최재홍 선생이 이제 벌써 좌의정도 역임했고 수원부 좌의정 역임 만들면 수원부 유수죠. 수원시장을 이제 역임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당시에 수원시장이 지금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수원시장은 조신태, 무장이죠. 이 무장은 뭐냐면 이유경도 무장이에요. 그 밑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성을 쌓았던 경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소론인데 어쨌든 그 중요한 분들이 최재홍 선생, 수원시장인 당시 조신태, 그 밑에 무장인 이유경 등등이 이제 그 상부에 있고, 그리고 기술자 석수, 목수, 미장이 대장장이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이 549명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품팔이들이에요. 일용 노동자, 이 사람들한테 이전 오픈을 주는데, 이전 오픈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과급제예요.
저 화성에서 도시가 옮겨올 때도 가옥, 전답 이런 걸 전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전부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이 품팔이 노동자들도 전부 돈을 준 거예요. 이전오픈 씨. 이전오픈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이전오픈을 20일 일하면 당시에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쌀 한 가마는 지금의 쌀값하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20일을 일하면 그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200여 년 전 한양성을 쌀 때는 강제동원이야. 한양성을 쌀 때는 각 도에서 5,000명, 어디는 10만 명, 그 20만 명씩 해서 태조 그 이후에 태종, 세종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농번기를 피해서 겨울에 와서 각 도에서 강제 동원해야 되니까 겨울에서 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또 무너져, 또 부실공사들이 나오고. 이때는 다른 게 이제 상품화폐경제예요. 이 상품화폐경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조선 초기에는 강제부여, 채찍과 몽둥이로 전부 동원을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데, 영종조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다. 이것은 왕이 자비로워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강제부여의 시대에서 상품화폐,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일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자원봉사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이 바로 돈만이 최고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소위 이제 뭐냐면 돈이 최고인 시대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품화폐 경제의 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작가들이 썼던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여기 등등에 쭉 나오잖아요. 돈 벌어오는 얘기들. 그리고 양반들이 이제 집에서 책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책만 보고 있으면 돈이 생기냐 뭐 생기냐, 돈 벌어와라. 그래서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책만 봐가지고, 그래서 양반도 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박지원의 이런 저기들의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도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조선 초기에는 신분제예요. 조선조의 그 두 개의 커다란 갈래가 뭐냐면 신분제예요. 양반 쌍용의 이 문제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데, 이것이 깨져나가는 시대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10%가 양반이었었는데, 이때 되면 50%가 양반을 자처해요. 전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이때 양반을 사는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그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지주전원제예요. 지주전원제는 요즘 말로 지주소작제인데 80% 이상이 다 소작이에요, 소작. 이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그 지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경강상인, 개성상인, 만상 등등 이 상인들이 지금, 그래서 이때 되면 최재봉 선생이 신의 통공을 하는데, 자유상업 활동을 해라. 이것이 뭐냐면 금난 정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난정권을,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유기전 이런 데서. 그 이외에 허가난 저기에서 남이 와서 장사를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장사를 하면 걔를 고발을 해서 다 빼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자, 이제. 그거 허가난 상점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게 신의 통공이라고 해요. 신의 년에 있었던 최재봉 선생이 했던 신의 통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서울 전체를 벗어나서 장사할 수 있는 숭파장, 누원장, 이런 것들이 이 서울의 범위를 벗어나서
막 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대상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금 동원을 하는데 이때 돈을 이제 90만 냥 이상 쓰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넘어가네. 90만 냥 이상의 이제 그래서 보면 원칙 이전과 구읍치 고상, 구읍치에서 이사 올 때 비용이 약 24만 냥, 용주사 창건에 8만 냥, 이거는 이제 전부 기부금이야 이거는. 그리고 회공시 해감년에 10만 냥, 그리고 화성건설에 93만 냥, 그래서 약 136만 냥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이 당시 1년 예산이 조선조 당시 1년 예산이 900만 냥인데 136만 냥, 한 8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전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재정에서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이 생겼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금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에 이제 쪼달리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물자는 전국에서 다 조달이 돼. 돌은 여기 자체에서 조달이 됐고 주로 조달되는 게 숙지산, 그리고 여기 이제 팔다산에서도 돌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돌이 나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을 조달을 하고, 조달을 하려면은 그 치도라고 해서 아주 똑바른 그 도로가 필요해요. 한판한 도로. 그거 이제 전부 화서동 쪽으로 전부 그것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레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중기는 성 쌓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추정할 때는 돌 뜨는 데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거중기는 옮기는 역할이 아니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게 성역에 써 있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돌을 들어올리는 부석소라고 해요. 뜰부자 부석소에서 사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5.7km에 달하는 성곽이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국면이 어떻게 되냐면 화성을 지을 때 이쪽 팔달산을 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산성이에요. 산성 서쪽은. 그 맞은편 동쪽은 여기서부터 자연구릉을 그대로 이용해서 쌌어요. 이 자연구릉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를 그래서 일자문성 또는 안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방화수지령에서부터 여기 화성문까지가 평지에 쌌어. 여기 지금 팔덕산 바로 아래서부터 여기 저 공신돈 남수문까지가 여기도 평지성. 그래서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졌다고 해서 평산성이라고 해요. 평산성이고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읍성은 뭐냐면 도성, 왕성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도성과 왕성 아닌 성은 다 읍성이야. 시골에 있는 다 지방에 있는 성은 다 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 형태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형태로는 뭐 산성, 분지성 뭐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에 대해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러 구분을 했어. 뭐 고로봉이라서 고리짝같이 생겼다고 해서 고로봉, 삼호봉, 관대같이 생겼다고 해서 삼호봉, 마암봉, 말한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암봉 뭐 등등으로 구분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만들었냐면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옛날에는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궁이 중심이에요. 궁이. 서울에도 한양성을 만들 때 경복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은 남쪽을 향해서 쌌죠. 그래서 남쪽에 안산이 남산. 그리고 가운데 어떤 천이 흘러가냐면 서울은 청계천이 흘러가죠. 수원은 북에서부터 광교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원천이 쭉 남부로 가는 이 수원천이 가운데로 흘러가. 그리고 수원의 특징은 사거리를 만들어. 행궁 앞에 사거리.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종로 사거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서울은 좌측에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은 뭐냐면 낙산. 지금 서울 옛날 서울 물리대 대학로 그 좌측선을 그 낙산이라고 하고 우청 우백호는 어디냐면 인왕산이에요. 근데 수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냐면 용머리라고 그래요. 수원 사람들은 용머리 용두암. 이 용두암이라는 것은 이 광교선으로부터 쭉 용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오다가 이게 지금 용이 오다가 여기 탁 머리. 용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암, 용두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아수 규정을 용두갑, 용두암. 그래서 여기가 용이고 그 요 밑에 있는 그 연못을 뭐라고 그러죠? 용연이라고 해요. 정조가 팠던 그 저기는 용연. 그리고 저 남문 바로 밑에 보면 녹산문고 이쪽에 거북산이 있었어요. 거북산. 그래서 용과 거북이가 서로 마주하는 형상의 아주 상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제 그 도시계획을 이제 할 때 이런 이걸 본 거예요. 수원은 이제 뭐냐면 좌측에 용, 우측에 거북산. 이 거북산은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지금 영동시장 그쪽에 보면 거북산당이라고 게 남아있어요. 그 거북산의 자락에 있었던 산당 자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궁을 중심으로 앞에 사거리를 만들고 여기에 소위 상가를 만들고 여기에 민가.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을 다리도 만들고 이제 도시 기반 시설 만들고 또 생산 기반 시설은 어디에 만드냐? 이 바깥에 만석고, 충만제 등등이 생산 기반 시설이에요. 농업이 그 당시에는 주였었기 때문에 만석고 이런 거 도시 기반 시설, 생산 기반 시설, 도시 기반 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로에 나무 심기, 소나무 심기, 버드나무 심기, 하천에는 버드나무 심고 여기 그리고 또 생산 기반 시설의 한 저기로 또 뭘 심느냐면 뽕나무를 심어요. 뽕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공업에서 뽕나무는 비단 만드는 뽕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나무, 뽕나무 등등 여기서 심은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 수원은 대표적인 식물이 이게 뭐냐면 소나무. 곳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버드나무 또 뽕나무는 지금 큰 적이 없지만 그리고 각 저수지마다 연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원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성곽에 4개의 문이 만들어지죠. 이 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이제 이 중요한 게 이건 남쪽 문 팔달문이죠. 이 팔달문은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2층 문으로 되어 있어요. 장안문하고 팔달문만 2층. 왜냐? 장안문은 서울에서 오는 임금을 맞이하는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서울로 가는 문이기도 하고 남문은 팔달문은 삼남으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육릉으로 가는 길이야. 이게 육문 통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2층 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화성문은 안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산으로 가는 길이고 창녕문 동문은 광주로 가는 길.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거긴 단층문로, 화성문과 창녕문은 단층문로, 북문 장안문과 팔달문은 2층 문로. 이 문루의 중요 특징은 뭐냐면 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옹성. 도안에 든 쥐라고 그러죠. 도공자. 이걸 반으로 자른 모양이라서 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저희가 숭례문은 옹성이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이유가 숭례문, 남대문보다 웅장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 옹성 때문에 그래요. 동대문에는 옹성이 있어요. 한쪽이 터진 옹성. 이건 중앙문식 옹성이라고 해요. 중앙문.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또 뭐냐면 벽돌로 쌓은 거예요. 벽돌로. 이 벽돌로 쌓은 것은 이 화성이 최초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남한산성도 벽돌로 쌓고 그랬는데
옛날에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받는 그 문화적 충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왕한테 항상 건의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도 집을 짓거나 그럴 때 벽돌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레를 우리도 사용합시다.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된 것이 이 화성이에요. 화성의 부분이 전부 벽돌로. 이 벽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규격화된 돌을 동시에 수많은 그 벽돌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이건 불에 한번 구웠기 때문에 화공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돌은 화공에 약하다고 그래요. 해봐야 돼. 이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정조가 한 말에 의하면, 정조대왕이 한 말에 의하면 돌은 화공에 터진다. 터지는데 벽돌은 한번 구웠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강하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건 2층 문루고, 그리고 이건 정루라고 그래요. 이건 이때는 안 만드는 건데 나중에 순조 때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특징 오성지라고 해요. 오성지. 이 오성지는 뭐냐면 화공, 문을 공격하는 블루다 공격할 때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가장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가 아니고 좌천돼서 갈 때, 충청도로 갈 때 여기 지나가면서 이걸 잘못 만들었다. 화성에서 원래 잘못 만든 게 있어요. 이건 대포같이 만들었어.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밑으로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지금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기 여의도 정서에 오성직이라고 해서, 이 자식들이 물을 떨어뜨리는 그 기능을 모르고 왜 대포 쏘는 구멍같이 만들었냐. 이거 원래부터 잘못 만든 구조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기능은 뭐냐면 문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욕조가 있어요. 이 안에는 욕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욕조도 없죠. 물을 담궈두는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단, 이 문이 이제 하여튼 4개다. 그리고 문이 또 뭐냐면 암문이야, 암문. 암문은 은밀하게, 암실이라고 하죠. 사람이 남 모르게 은밀히 드나드는 그 문을 암문이라고 하는데, 저기 못 보게 옆으로 뚫었어요. 팔다산 지금 바로 밑에, 서장관 밑에 있는 암문인데, 저기 못 보게 요 암문도 5개를 뚫었죠. 암문. 그래서 이게 전부 그 위치에 따라서 서남암문, 북쪽에 있으면 북암문 뭐 등등 이런, 그러니까 암문이 이제 5개가 있고, 여기에도 특징이 바로 벽돌로 여기에 구조물을 만든 게 특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암문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못 보게 옆으로 뜨는 암문. 또 수문이 있죠. 수문, 문도 2개가 있죠. 이게 이 북수문이라고 하고 화원문이라고도 하고, 밑에는 1921년도 홍수에 날아간 남수문 있죠. 지금 그 지동시장 쪽에. 그 지동시장은 그래서 화성 성역 의계에 있는 대로 이 문이 9개죠. 9개의 문의 남수문인데 그건 복원이 됐고,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된 거고, 이건 수문, 남수문, 북수문.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수문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도로의 역할도 하고, 다리의 역할도 하고, 또 물이 흘러가는 수문의 역할도 하고, 여기는 그 쇠창살이 있어서 적이 못 들어오게 침공하는 적을 막는 그 쇠창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가 좀 조금 더 크죠. 이것도 이제 건축학적으로 같은 그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이 2번 홍수에 날아왔죠. 1846년도 순조 때 한 번 날아가고 1922년도에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 날아가서 이게 쭉 계속 문루가 없다가 1932년대 복원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여기에서 보는 이 방아쇠류장의 모습. 방아쇠류장에 보면 십자문양, 우리가 석양에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전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그 건축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수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다양성이라고 있다. 나중에 이따 종합적인 결론을 낼 텐데 다양성에서 이 지붕, 우리나라의 건축, 고건축의 모든 지붕을 다 볼 수 있다. 화성에서. 그래서 이건 다각형 지붕, 이건 팔짝 지붕, 모지붕, 합각 지붕, 여러 가지 지붕들을 모든 건축물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화성이다. 수원에는 이제 이 포로가 있어. 대포수는 포로.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대포수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3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돼서 여기서 대포를 쏠 수 있는 이런 거. 여기도 특징이 뭐냐면 벽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규형 성벽이라는 것은 요 선을 규형 성벽이래요. 규형. 수원의 특징은 규형 성벽 그리고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지붕의 모양이 전부 다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을 여장이라고 해요. 여장. 요 밑에 여기를 눈썹 밑자 미석, 여기는 몸체자 채성.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밑에는 벌써 한 4키 정도, 150cm 정도 되는 지하에 지하 저기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포 쓰는 포루 말고 집사변에 쓰는 포루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는 이제 3층까지 되어 있지만 여기 단층이에요.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병사가 숨어서 망을 보는 곳이 이제 포루. 대포 쏘는 포루와 구별되는 집사변에 쓰는 포루가 이제 있죠. 여기도 요 선이 규형 성벽, 규형이라고. 여기도 이제 벽돌이 이제 사용됐죠. 요게 이제 치예요, 치. 성벽에서 튀어나오는 치. 성벽에서 벌떡 튀어나오는 것을 치라고 하는데, 치라는 것은 꽁치자를 쓰는데, 성벽에서 전면과 좌우 측면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시설물. 수원의 화성은 모든 시설물이 이 치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치는 고구려성의 아주 대표적인 방어시설물이에요. 수원에 이제 장대가 두 개 있죠. 장수가 지휘하는 곳이 바로 장대인데, 남한산 저희는 수어장대가 있죠. 수어청의 장수가 군사 지휘하는 곳. 이 화성장대는 뭐 장영용의 장수도 지휘를 했지만 정조대왕이 특별히 여기 와서 전체 군사훈련을 지휘했던 곳이에요. 이게 여러 번 이제 불에 타가지고 여러 번 이제 이게 다시 짓는 것인데 이게 이제 수원의 가장 큰 장대. 그리고 이건 서장대라고 그러죠. 화성장대라고 하지만 서장대라고 하고 위치로 봐서 동장대가 있죠. 장대는 두 개, 서장대, 동장대. 그리고 바로 옆에 노대가 있어요. 노대가 이 팔다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노대는 활을 여러 개를 쏠 수 있는 그 기계활이 이제 노인데, 노는 여기 이제 장수가 제일 올라가서 사방에 그 적의 모든 신호를 일로 받아서 이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 노대는 중국의 성제를 받아들여서 여기다 노대를 지금 만든 거예요. 노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노가 삼국시대부터 1km를 1000m까지 날아가는 노가 있었다. 기계활을 여러 개를 동시에 쏠 수도 있고 기계로 막 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가 당나라가 이제 나당연합군이 이렇게 같이 해서 고구려 백제를 물리치지만 나중에 또 당나라 물리칠 때 그 중요한 그 무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기계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라의 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장대가 이제 또 두 개고 여기서 또 중요한 방화서리중이죠. 방화서리중이 강루라고 해요. 동북 강루가 또 4개가 만들어져요. 4개 중에 하나가 이 동북강로, 또 일명 방화수리정이라고 하죠. 이건 다각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정자 중에 하나고 방어시설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이도 하고 요 위에서는 정조가 활을 쓰던
곳이고, 그리고 요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포를 쏠 수 있어. 콧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면서 놀이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벽체석연이라고 해서 벽돌을 전부 갈아서 집어넣고 요것을 돌로 다 쌓아놨어. 사진틀 비슷하죠. 요런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여기 하나의 고유명사가 벽체석연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화성성역의계라는 그 기록물에 보면 이 고건축의 모든 용어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화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안문 옆에 있는 이제 적대, 이건 치죠. 전형적인 치예요. 성벽에서 튀어나왔어. 여기서 전면과 좌우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이거죠. 이것도 치의 일종이지만 이걸 적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현안이라고 해요. 현안. 현수막할 때 현안. 성벽에 달라붙는 적을 방어하는 방어 시설물. 이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병서에 있지만 정작 그 중국에는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중국의 병서에 있는 게 여기에 와서 꽃을 핀 게 바로 이 현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신돈, 현안, 노대 이것은 중국의 성제의 아주 중요한 방어시설물인데 이것이 화성에 지금 놓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규영 성벽은 한경도의 경성의 성벽인데 이것을 본떴다고 그랬어.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우리 성은 요와 같이 규형, 여기 안정성이 있고 뭐야? 저기 이제 굉장히 그 성벽을 직각으로 이렇게 싸면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이건 규형으로 싼 거예요. 이게 이것이 물매를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 성의 장점이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화성성역에 보면 일본 성은 이와 같이 규형 성벽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성벽들이 다 저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수원의 화성은 이 규형 성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거중기, 도르래의 원리, 여기 음식도르래, 고정도르래, 여기에 이제 활차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활차는 뭐냐면 끌어당기다가 힘들면 한번 걸었기 때문에, 한번 돌려서 걸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멈출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물레의 원리죠, 물레. 그래서 이것을 들어 올린다. 돌을 이건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다산 이제 정조는 그래서 1795년도에 만석거죠. 저수지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만석거를 만들고 들판을 놓는 대유둔이라고 해요. 대유평 또는 대유둔. 그래서 이거 1795년도에 성공을 했죠. 그때 전국이 다 가뭄이 들었는데 이 수원만은 이 물로 농사를 져서 대풍이 들어요. 대풍. 그래서 1798년 9년 이때에 충만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서호, 완석 저기 이제 윤건능 앞에 또 저수지를 하나 만들죠. 지금 그건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795년 제일 먼저 만든 게 만석호, 그다음에 충만제, 서호. 이 두 개의 그 저수지를 만들어서 생산 기반 시설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도시 조경이죠. 이게 지지대국에 밑에 내려오면 노송지대인데 정조는 이 도로에 이와 같이 소나무, 아까도 얘기했듯이 뽕나무, 버드나무 등등을 심어서 도시 조경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화성성역이죠. 성곽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말을 전부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이름, 그리고 설계 도면, 거기에 들었던 비용,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그 도시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성벽으로 성곽을 쌓았다고 보지 말고 확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뭐냐면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신도시에는 성곽뿐만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에 대한 공사보고서가 화성 성역의계예요. 이게 기록유산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됐는데 이게 보물이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화성의 특징을 보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을 다 완비를 한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 기반 시설에 대한 완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게 그동안은 저쪽 섬남으로 가는 길이 양재가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영하역을 북문에 만들어서 그 기능을 이쪽으로 다 옮겨온다.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는 소위 이제 판교 이쪽이 찌그러들고 속된 말로 찌그러들고 이쪽 수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원이 모든 그 물류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심이 되면서 판교 그쪽이 이제 소위 내려앉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화성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특징을 보면 종합성이에요. 우리나라 성제, 중국의 성제 이쪽의 모든 장점들만 채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양성이라고 했죠. 아까 총포에 대비해서 50여 개의 다양한 방어시설물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50여 개는 왜냐하면 5.7km니까 100m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청해 유효 사거리가 60에서 70m이기 때문에 청해 유효 사거리에 적을 두기 위해서 이 방어시설물이 100m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성은 4대문 있고 소문 4개 있고 수문 1-2개 있고 끝. 그리고 해미읍성, 나간읍성 이런 데 가봐야 뭐 몇 개 방어시설물이 없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방어시설물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화성이다. 그래서 화성을 성곽의 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학성과 시작정신이에요. 세 번째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거중기, 농로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고 반개 유영원 선생 이런 분들의 시작정신 그리고 이 벽돌을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박제가의 북학의 이런 데 보면 벽돌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거 뭐 영롱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청나라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오랑캐라고 우리가 부르지 말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정신들이 여기 녹아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친화성 수온천은 이제 가운데 흐르게 하고 자연을 전부 그대로 이용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좁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뭐냐면 평지에 그냥 사각형으로 탁 만드는 게 그 중국성의 특징이에요. 만리장성은 중국성의 특징이 아니고 그건 장벽이에요. 장벽.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잖아요. 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우리 동이족, 선비족, 돌궐족을 막기 위한 자기들만의 경계지 경계.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성이 아니고 거기는 평요 고성이라든지 어디 자금성이라든지 보면 평지에 사각형으로 딱 만드는 게 거기에 중국의 성의 특징인데 우리는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해서 쌓는 것이 우리나라 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록문화의 보호다. 이 화성 성에 의한 기록. 그리고 중간에 1794년과 1796년 사이에 어머니 해금홍씨 회합잔치를 했죠. 이때 와서 이 회합잔치를 하면서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도. 여기에 왔던 계획서, 반차도 와서 했던 행사들의 그림, 춤, 그리고 음식, 사람들 이름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시의 궁중문화와 우리 서민문화를 다 볼 수 있는 이 두 개는 바로 세계적인 기록문화지만 이게 수원의 모든 것이 여기서 문화의 그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라는 것이 정조의 어떤 의지와 정조의 그런 그 통치 그런 그 어떤 기조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수원, 이 화성은 세계문화사로 등재가 됐지만
세계 문화유산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수원권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저기 이제 문화적 어떤 그 저기 찾아내고 원형을 찾아내고 기술을 어떻게 더 개발시키고 더 좋게 문화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우리 여기 화성에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1시간 동안 화성의 이제 건설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수원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이런 그 유적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마치 이 공기를 쉬면서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이 화성이 이 도심에 이렇게 이런 성공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 성들은 있지만 평양성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북에 그리고 여기에 이런 그 화성 정도가 있다. 평지성이 이 도심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하나의 원형으로 삼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